자, 지금 시간이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오후 10시 18분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9월이 이제 끝났잖아요. 뭐 앞으로 추석 연휴가 남아있긴 하지만 증시 일정은 오늘로써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 마감이 뭘 의미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동영상 찍고 나면 뭐 추석 연휴 동안에는 특별하게 동영상을 올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보시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코스피 200 지수를 먼저 볼게요. 코스피 200 지수를 먼저 볼 건데, 이렇게 끝났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죠? 이렇게 끝났다라는 게 뭘 의미하나? 이제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이전에 계속 설명했던 내용. 상승하려면 종가가 상승해야 된다고. 그죠?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거면 종가가 상승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가 337.95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337.95 위에서 마감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326.71에서 마감했습니다. 326.71.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가가 하락하면서 종가 투자 심도가 이렇게 내려가죠. 자, 여기서부터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계단식으로 내려왔어요. 네. 근데 종가 중에 제일 낮은 애는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근데 사실 얘는 투자 심리도 상으로 보면 현재보다 높습니다. 예? 자, 1번, 2번, 3번, 4번이면 1번이 2번보다 높아요. 근데 봉은 4번이 높다고. 예, 이걸 오류라고 한다고요. 오류. 응? 그러니까 오류가 생긴 거예요. 자, 4번 종가는 3번 종가보다 낮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봉에서 종가를 이 아래로 보내면 됩니다. 이 아래로. 이해하셨죠? 다음 봉에서 종가를 저 아래로 보내면 돼요. 그 값이 얼마냐? 종가만 볼게요. 281.36. 자, 281.36입니다. 이해되셨죠? 응? 그러니까 4분기에 어딜 가야 돼요? 281.36 아래로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네. 그 다음 자, 목표치가 어디라 그랬죠? 여기죠? 281.36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거 보세요. 현재 저가가 얼마냐면 324.73입니다. 자, 281.36을 가려면 324.73을 붕괴해야 되죠. 당연한 거잖아요. 여길 붕괴해야 여길 가겠죠. 여기를 붕괴하지 못하면 여기도 못 가는 거예요.
자, 매수는 324.73을 붕괴하지 못하면 매수하세요. 그러니까 9월달에 저가를 붕괴하지 못하면 매수하시라고요. 매수하셔도 된다고. 근데 붕괴하면 매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붕괴하면 매수 없다고. 붕괴를 안 하면 사. 근데 붕괴하면 사지 마. 매도는 별개예요. 매도는 매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매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만들어진 봉의 저가를 깨면 매수하지 말라고요. 지킬 때만 매수하시라고. 됐죠? 자, 여기를 붕괴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붕괴하면서 저가를 깨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다운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가도 최저치를 깨야 되니까 여길 깨죠. 278.39입니다. 그래서 281.36을 가려면 결과적으로 278.39도 깨야 돼요. 그래서 작년 저점이 깨진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표치는 이미 정해졌어요. 정해졌습니다. 이미 종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건 정해진 거예요. 281.36 아래로 가고 싶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종가라는 거예요. 종가 281.36을 찍고 반등하는 게 아니에요. 종가는 반등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밑에서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높게 끝나야 되는 수치가 281.36이라는 거예요. 예? 가장 높은 수치. 낮은 수치가 아니라 높은 수치. 그 아래는 괜찮아. 그러니까 281.39 아래 뭐 260, 250, 220, 200 다 괜찮아. 근데 281.36 위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자,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하단선의 위치를 보세요. 저가 방어 안 되네. 그죠? 저가 방어 안 되잖아요. 지금 만들어진 하단선이 저가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올라서 국내 증시가 갭상승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저가 방어 의지가 없는 거고, 저가 방어 의지가 없다라는 거는 281.39로 가겠다라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봉은 하락을 잉태한 거예요. 하락을 잉태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뭘 고려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고가는 0이고 저가는 1이고 종가도 1이에요. 그러니까 종가와 저가는 투자 심리도가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깨지면 깨졌지. 그러니까 하락하면 하락하지 상승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고가는 여길 넘으면 상승해요. 그죠? 여길 넘으면 상승한다. 여기가 351이죠. 그러니까 351을 넘으면 상방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 저가를 지키고 324. 얼마죠? 324.73을 지키고 73을 지키고 그죠? 351을 돌파하면 상방이 된다고요. 근데 351을 넘지 않는 한 351을 넘지 않는 한 얼마를 오르든 상관없어. 340을 가든 345를 가든 341을 가든 상관없는 거예요. 351만 안 넘으면 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 반등 온다고 해서 뭐 놀랄 필요 없는 거예요. 351만 안 넘으면 다 매도야. 351만 안 넘으면 다 매도 대상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351만 넘지 않으면 다 매도해도 된다. 그죠? 반대로 324.73만 깨지지 않으면 다 매수하셔도 돼요.
이해되셨죠? 자, 이번 분기 봉을 두고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하셔도 되고 저가를 깨지 않으면 매수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죠. 이게 뭐 2,700을 가느니 뭐 2,800을 가느니 3,000을 가느니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응? 전고점 넘으면 갈 수 있어. 예? 전고점을 넘으면 갈 수 있다고. 근데 전고점 못 넘으면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심플하죠? 응? 전고점, 지금 분기봉이 만들어진 이 고점을 다음 분기에 넘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코스피 지수로 뭐 2,700도 되고, 2,800도 되고, 3,000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길 못 넘어. 못 넘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 코스피 지수의 고점이 2,660 정도 아니에요? 2,66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2668.21이에요) 그러니까 2668.21을 넘지 못하는 이상 하방이라고. 여기를 넘어야 2700도 가고 2800도 가고 2900도 가고 3000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2668을 넘지 못하면 하방이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거 못 넘으면 그냥 매도하시면 돼. 얼마든. 예? 2650에 매도해도 되고 2640에 매도해도 되고 상관없다고. 2580에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안 넘기만 하면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근데 매수자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매도자는 2668.21, 351을 넘지 않으면 매도하면 되는데, 매수자는 고점이랑 상관없어. 저점만 상관 있어. 그러니까 324.73을 깨지 않으면 사시고, 깨면 오르든 말든 걔는 매수 대상이 아니에요. 자, 분기봉 설명 다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월봉 볼게요. 월봉. 월봉을 보면 어떤 정보가 들어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자, 보세요. 보통 6개의 하단선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제가 사람들한테 다 설명드렸죠. 6개의 하단선을 쓴다. 그래서 빨강색 3개, 파란색 3개를 다 쓰고 나면 하단선이 아래로 눕는 현상이 발생해요. 자, 여기까지 빨간 거 다 썼고, 이렇게 다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파란 거 점선 썼고, 여기 실선 썼고, 그 다음에 여기 굵은 실선 다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다 썼기 때문에 6개를 다 쓴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다? 아래로 눕죠. 아래로 눕잖아. 이제 하단선이 위를 보다가 이렇게 아래로 눕는다고. 그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누웠잖아.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눕는다고요. 다 눕는다고. 그 얘기는 이제 매수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월봉은 하락하기 직전의 봉이야. 네? 지금은 하락하기 직전의 봉이라고. 이거는 하락하려고 만든 봉이에요. 근데 하락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뭐냐? 저가를 지키는 거예요. 자, 하락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저가를 지키는 거예요. 저가. 근데 이게 324.73이죠. 이게 뭐냐? 이게 분기봉의 저가고 월봉의 저가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예? 월봉은 이미 이건 하락하려고 만든 봉이에요. 응? 이건 태생적으로 하락하려고 만든 봉이라고.
상승하려고 만든 봉이 아니에요. 이건 떨어지기 좋게 만든 봉이라고요. 이건 상승 추세 끝나가지고 이제 하락 추세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꺾인 건 이건 하락 추세 들어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하락 추세에 진입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여기까지도.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길 깨면 324.73을 붕괴하면 월봉도 죽고 분기봉도 죽어요. 응? 월봉도 죽고 분기봉도 죽는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9월달 저가 깨지면 매수는 포기야. 아, 매수는 포기. 나는 작년 저점 밑에서나 사야겠다. 그것도 가장 비싸게 샀을 경우. 가장 비싸게 사는 경우가 작년 저점 밑에서 사는 거예요. 그 위에서는 이제 매수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가를 지키면 사되, 저가를 깨면 작년 저점 위에서는 매수는 없다예요. 그럼 나는 어디서 매도할까? 그랬더니 이게 내려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위치 있죠? 그럼 어디예요? 시가. 자, 시가에서 고가 사이, 요 영역이 매도자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고버스를 사고 싶어. 그러면 예, 이번 달 시가와 고가니까 고버스는 반대로 시가와 저가 사이겠죠. 그죠? 요 영역이 매도자의 영역이 됩니다. 고가만 안 넘으면 돼요. 그러니까 안 넘는 게 좋아요. 고가를 안 넘는 게 좋다. 여기를 안 넘으면 되는데 여기를 안 넘으면 여기도 안 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힌트는 다 알려드릴게요. 얘네들이 봉을 어떻게 그려놨는지를 알고 보셔야 돼요. 알고 보시면 나름 유용해요. 자,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줄면 횡보해요. 거래량이 즉 고가가 상승해도 횡보하죠. 둘이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가는 무조건 거래량보다 낮아요. 예? 고가는 무조건 거래량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거라고. 거래량이 줄든 늘든 예, 고가를 넘든 말든. 그러니까 여기 못 들어요. 예, 여긴 못 들어요. 여기. 그러니까 결국에 350일은 넘지 못한다고. 350일은 못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만들어진 고가를 넘을 확률은 무지 낮아요. 예? 현재 만들어진 고점을 넘을 확률은 10월에는 거의 없다. 10월에는 350일을 넘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 여기를 안 넘는 게 최선이에요. 그러면 여긴 갈 일도 없잖아. 근데 여길 간다고 해도 넘지는 못하고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응? 맞고 그냥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나는 매도를 하고 싶어. 그럼 요 영역이에요. 요 영역. 시가에서 여기까지. 분할하세요. 또 시가에다 매도 쳐놓고 더 올라가면 뭐라고 그러지 말고 시가에서 전고점 사이 그 영역만 보시고 이렇게 분할로 분할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고버스를 살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를 붕괴하면 그냥 홀딩하는 거예요. 홀딩해서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가장 적게 봤을 때 여기 볼벤 20 여기까지. 여기가 한 29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버스를 들고 매도해야 될 1차적인 목표는 월봉으로 봤을 땐 290 정도 되는 거예요. 분기봉으로 보면 278.39 아래죠. 월봉이 조금 더 높아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봉 보시면, 예, 주봉은 여기도 331.15거든요. 331.15부터 매도 칠 수 있어요. 331.15부터 매도 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전고점을 넘잖아요. 만약에 전고점을 넘어버리면, 그러면 월봉을 쓰셔야 돼요. 예? 전고점을 넘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월봉의 매도가를 쓰셔야 된다는 거지. 월봉의 매도가가 얼마냐면, 시가라 그랬잖아요. 여기. 시가. 334.11 이상. 예? 그러니까 334.11 이상에서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난 주봉 매도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월봉 매도를 할 거냐, 그건 본인이 결정하세요. 고가만 안 넘으면 된다고. 예. 이건 이미 하락 추세예요. 예? 하락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일봉. 일봉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다음에. 예. 특이사항이 없어서.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선물도 똑같으니까, 그죠? 선물도 뭐 특이사항 없어요. 똑같아요. 구조가 동일하게 생겼기 때문에 저가 방어 의지 없고, 그죠? 여기도 시가 부근에 매도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물도 시가 정도 올라오면 이제 그때부터 매도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 이격은 해소되어 있고, 고가 여기 상단선 구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예, 주봉과 월봉 중에 하나를 택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봉과 월봉 중에 하나를 택일한다. 월봉은 보시면 거래량 여기도 메뉴에 있죠? 예, 거래량이 메뉴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볼벤 20도 올라갈 수 없고, 이격 볼벤 20도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예, 양쪽 다 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이건 이격 볼벤이 표시가 안 되네. 그죠? 없잖아요. 이격 볼벤이 표시가 안 돼. 근데 양쪽 다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래쪽으로는. 자, 여기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를 볼 건데, 코스피는 분기봉으로 봤을 때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게, 얘는 지금 저가를 깼어. 그죠? 얘는 지금 저가를 깼다고.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처럼 그냥 단순하게 종가만 하락한 게 아니라, 얘는 이미 저가도 하락했기 때문에 저가의 목표치가 작년 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이미 작년 저점까지 개방된 상태예요. 그 코스피 200 지수는 작년 종가, 그러니까 281점 땡땡 거기까지만 열려 있는 거고, 반대로 코스피 지수는 2134점 땡땡까지, 예,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대치가 생겼다는 겁니다. 기대치가. 구조는 다 똑같아요. 자,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 예, 여기가 매도 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정도까지 오면 다 똑같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봉으로 시가에 매도를 할 거냐, 아니면 주봉에서 고가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를 할 거냐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결정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닥버스 거래하시는 분 있잖아요. 닥버스 거래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닥버스 거래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코스닥 150을 함께 볼게요. 코스닥 150. 자, 분기봉부터 보겠습니다. 분기봉. 잘 보세요. 분기봉. 종가 하락했네. 그죠? 종가 하락했습니다. 종가 하락했는데, 이 구조는 지금 오류가 없어요. 아직까지 오류 없어. 네. 다음 봉은 종가가 하락하면 여기까지 가고요. 여기까지. 저가가 하락하면 여기까지 갑니다. 근데 종가는 하락했다가도 상승할 수 있잖아요. 하락했다가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종가를 볼 필요 없고 저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저가가 붕괴되면 작년 저점을 붕괴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심플하시죠? 예. 자, 근데 그게 뭐다?
이번 달 저가다. 예, 이번 달 저가를 붕괴하면 그렇게 된다. 라는 겁니다.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예, 그거마저 보여드리고. 자, 코스닥 150 지수에서 종가 투자 신미도가 하락할 수 있는 달 딱 10월 뿐이에요. 자, 여기 뿐입니다. 여기만 0이에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월 동안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다음 달에 만약에 하락하잖아요. 종가가 하락하면 여기가 10월, 11월, 12월, 1, 2, 3, 4, 5, 5월이죠? 5월까지 하락한다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닥버스를 들고 있어. 내가 닥버스를 들고 있는데 다음 달에 코스닥 150이 하락해. 예? 하락해. 그러면 언제 팔아야 돼요? 5월에. 예? 5월에. 자, 10월 종가 하락. 그죠? 그러면 닥버스 청산 시점은 5월입니다. 2024년 5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근데 그 전에 너무 많이 빠졌어. 그럼 파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건 너무 심해. 그럼 팔면 돼요. 왜? 그럼 올랐다 또 떨어질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 시간 구조로 보면 자, 여기가 내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내릴 거냐? 그죠? 아니면 이렇게 내릴 거냐? 그건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내리면 정리하시라고.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그러면 정리하는 거고, 가격이 만족이 안 되면 예, 내년 5월까지 버티셔도 된다고요. 단 조건이 뭐다? 종가가 10월 달에 하락해야 돼요. 근데 10월 달에 종가가 하락하면 목표치가 어디예요? 작년 저점이잖아. 예? 작년 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0월 달에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작년 저점까지 노리셔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 똑같은 구조죠? 이 구조는 뭐랑 똑같아요? 예, 코스피 200 지수랑 똑같은 구조예요. 같은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저가 방어 의지 없죠? 근데 상단선은 한 1432 정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방을 보고 싶으면 1432 위, 예? 1432 위에서 닥버스를 모아야죠. 예? 1432 위에서 닥버스를 모으고 저가를 깨면 홀딩해가지고 작년 저점 깨지면 청산할지 말지 그때 가서 고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월봉 아래 열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저가 깰 수 있다는 거죠. 예? 아래를 열었다라는 건 저가를 깰 수 있다라는 거고, 저가를 깬다라는 건 분기봉의 저가가 깨지는 거니까 목표가가 작년 저점이 된다는 소리고, 작년 저점까지 내려가면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봉. 이런 것도 다 설명해 드리는 게 좋겠죠. 이주봉을 보시면 뭐가 있냐면 지금 저가는 하락했잖아요. 저가는 이미 깨졌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저가가 지금 상태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요. 11월 6일? 11월 6일자 이주봉에서 저가를 상승시키지 못하면 12월 18일자 주봉까지 빠지는 거예요. 근데 12월 18일자 이주봉이죠. 이주봉이니까 올해 끝까지야.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12월 6일자 이주봉에서 저가가 상승하지 않는 한 올해 말까지 하락이에요. 올해 말까지 저가 투자심들은 계속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내려갈 거라고. 계속. 예? 여기서 계속 올라왔죠. 여기까지. 예?
여기서부터 상승한 거잖아요, 지금. 이거 이렇게 여기까지 상승한 거 아니에요. 계속 상승했잖아요. 이제 계속 내려갈 거라고. 계속. 언제까지? 올해 끝날 때까지. 상승하려면 딱 한 번의 기회. 11월 6일자 이주봉만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려가면 연말까지 계속 내리꽂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미 저가는 10월 23일자 이주봉까지니까 12월 3일까지 12월 3일까지는 하방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저가를 올려도 다시 저가를 깨면 최저가 모드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저가를 깨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종가 이제 일주 지났고 그 10월 시작해가지고 3거래일 있잖아요. 그 3거래일 동안 만약에 종가까지 내렸다. 그러면 이제 거의 확정이에요. 종가까지 내리면 거의 확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주봉은 하락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고, 주봉도 비슷해요. 예? 주봉도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격만 해소하고 계속 빼고 있죠? 이격만 해소하고 계속 빼고 있다. 이 저가 깨지면 이제 거의 끝나는 거예요. 이 저가를 깬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끝나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에서 중요한 거는 저가를 언제 깨느냐입니다. 저가를 언제 깨느냐. 일봉만 상방이에요. 지금 일봉만 상방이고, 자 3일봉도 하방이고, 그다음에 주봉도 하방이고, 아직 주봉 하락 안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주봉도 하락이고, 월봉도 하락입니다. 그죠? 월봉도 하락이라고. 그러니까 남은 건 뭐예요? 저가를 지킬 거냐 말 거냐. 저가 못 지키면 작년 저점, 저가를 못 지키면 작년 저점까지 열린다. 닥버스를 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단선 월봉. 월봉 상단선은 안 보이니까 그럼 분기봉 상단선 여기, 그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432 위만 노리면 될 것 같아요. 1432. 여기가 맥스겠죠? 여기가 맥스라고 봐요. 그러니까 1431을 갈 수 있을까? 그것도 부정적. 그것도 부정적인데, 어쨌든 간다면 그 정도 위에서 닥버스를 담으실 수 있고, 청산을 해야 될 시점은 작년 저점을 붕괴했을 경우입니다.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일단 저점을 붕괴하면 청산을 고려하셔야 되는 건 맞겠죠. 자, 봤죠? 그 다음에 코스피도 다 보여드렸잖아요. 코스피 중에 못 본 거 이주봉. 이주봉이요. 이주봉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서 종가, 여기는 이미 끝났어. 그죠? 여기가 종가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소용이 없어. 종가는 내려가. 그죠? 그러면 앞으로 두 개봉 10월 말까지는 계속 하락할 거잖아요. 그런 구조라고요. 그러니까 하락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추세도 하방이지 시간도 하락 쪽에 유리해요. 근데 더 웃긴 건 코스피 200 지수예요. 이 동네는 조금 더 심각해. 왜냐? 여기는 고저두일이거든. 여기는 그죠? 고저는 0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저도 1이에요. 고저. 그러니까 얘는 고가만 안 넘으면 돼. 저가랑 종가는 이미 하락이야. 그죠? 고가랑 저가는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 만들어진 이 고가 얼마예요? 고가 346.29만 안 넘으면 이게 하락이에요. 하락이고,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11월 6일에 와요. 11월 6일. 거기서 하락 못하면 올해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봉을 봤을 때도 하락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봉은 앞으로 2주일 더, 앞으로 2주일 더 하락에 유리해요. 앞으로 2주일 더. 그래서 10월 한 16일 정도 돼야 이제 상방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오고, 10월 10일자 주봉까지는 어쨌든 하방에 유리한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하락에 유리한 흐름을 계속 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반등이 왔다 떨어지느냐, 반등은 오지 않고 떨어지느냐에 따라 이제 거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버스나 닥버스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하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 달라요. 예를 들면 보유자 입장은 그냥 저가만 깨지면 그냥 보유예요. 예? 오르든 말든 지금 만들어진 9월에 저가만 깨면 그냥 보유하면 되는 거죠. 보유자 입장에서는. 근데 거래자 입장에서는 저가를 깬다고 해서 닥버스나 곱버스를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월봉상 거의 시가 부근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건 이제 감안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샘플을 보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해당 종목은 뭐냐?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이걸 왜 보느냐?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랑 똑같이 생겼거든. 자, 보세요. 3개월봉. 3개월봉을 잘 보시면, 자, 이렇게 생겼죠? 근데 지난 분기에 종가가 내렸어요. 지난 분기에 종가가 내렸다고. 보이시죠? 지난 분기 종가 내린 거. 이번 분기에 내린 게 아니에요. 지난 분기에 내렸어요. 그럼 지난 분기 기준으로 종가가 내렸으니까 어딜 가야 돼요? 가장 낮은 종가 여길 가야 되죠? 이게 얼마예요? 종가 542,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가가 이 종가 아래로 가야 된다라는 걸 이미 전분기 알려줬잖아. 그죠? 근데 실제로 가잖아요. 예? 지금 코스피 지수랑 코스피 200 지수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종가만 하락했잖아. 물론 코스피 지수는 저가도 깼는데 종가만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이 저가를 깨면, 그죠? 이 저가를 깨면 목표치로 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저가도 내려가면서 최저가 모드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는 목표치가 어디예요? 여기지. 예? 종가로 보면 여기지만 저가로 보면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삼성 SDI는 더 내려야 돼. 근데 이 구조가 이 구조랑 같다고요. 이 구조랑 같다고. 예? 이 종가나, 예? 이 종가나 그죠? 이 구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 SDI를 딱 보면 똑같이 움직였다고요. 그래서 이 저가를 깨면, 지금 만들어진 이 저가를 깨면 이쪽으로 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작년 저점으로 간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얘가 어느 정도 똑같은지를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똑같은지. 지금 여기 보세요. 예, 이렇게 하단선이 있죠. 하단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상단선이 있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하단선이 저가보다 낮죠. 예? 근데 저가 깨지면 이 하단선을 뚫고 종가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그걸 삼성 SDI로 보시면, 예. 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똑같아. 예. 자, 보세요. 완전 똑같죠? 완전 똑같잖아. 하단선이 이렇게 있어. 그죠? 똑같이 하단선이 있다고. 근데 하단선인데 저가를 깼더니 하단선을 다 누르고 이 종가 아래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단선이 있어도, 그죠? 투심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단선을 누르고. 그래서 저가를 깨는 게 상당히 무서운 거라고요. 예?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어. 근데 이걸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월봉으로 보면 시가까지 간 거예요. 예? 시가까지 갔다가 전고점을 안 넘었죠. 그죠? 지금 요 구조란 말이에요. 요 구조. 그러니까 봉이 시작해서 전봉 시가에서 고가 사이, 요 사이에서 매도 쳐가지고 내려가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월봉에 있는 볼린저 밴드 20하단선까지 갔잖아요. 이 정도 가면 이제 청산할 수 있다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예. 삼성 SDI의 흐름을 보면 코스피 200 지수보다 딱 3개월이 빨라요. 삼성 SDI가 코스피 200 지수보다 3개월이 빠르다고. 이게 똑같이 움직이는데, 예, 3개월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거 뭔지 아시죠? EWI인데 분기봉 저가 깼어요. 예? 분기봉 저가 깼다고. 얘가 기초자산이 뭔가 봤더니 코스피 25에서 50이래요. 25에서 50.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중에 상위 25개 종목이나 50개 종목, 그거를 수치화 시켜가지고 기초자산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200보다도 더 작아요. 네, 코스피 200보다 더 작은 종목을 다루는 건데, 어쨌든 시가총액의 상위, 최상위층 종목을 다루는 거라 의미는 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저가를 깼다고. 여기도 깼고. 그죠? 예. 저가 깼잖아요. 분기봉 저가 깼다고. 이거 뭐, 2% 오르면 뭐 할 건데. 의미 없다고요. 왜? 얘는 타겟이 여기야. 이미. EWI도 타겟이 작년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시차를 두고 어디로 향해 간다? 작년 저점을 향해 간다고요. 지금 코스피, 그 다음에 EWI, 그 다음에 코루, 코스피 200 지수 다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상태에서 방향은 상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상방을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9월달 저가가 안 깨지면 되는 거예요. 9월달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제 판단이 틀린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가를 깨면 그때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됐죠? 예. 설명드릴 거 다 드렸습니다. 환율 이 월봉인데, 월봉이요? 고가 넘었죠? 고가 넘어서 이제 위로 들렸어. 이렇게 위로 들렸어. 오늘이 말일인가요? 환율은 언제 마감인지 모르겠네. 들렸죠? 그럼 얘는 언제까지 시간이 있어요? 9, 10, 11월까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얘는 투자 심리도 안 내려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내려가. 네, 앞으로 2달 동안은. 그럼 10월, 11월까지는 오르든 내리든 상방이에요. 네, 이거 어디까지 가겠어요? 예? 이거 어디까지 갈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찍을 것 같은데 못 가도, 예? 1405원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못 가도. 자, 분기봉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거 이제 9월 끝나고 10월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예, 이렇게 됩니다. 위쪽이 더 열리죠? 이만큼까지 열리잖아요. 예, 한 1380원대까지도 열리고, 과열로 가려면 1419원까지는 가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고점을 넘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봉은 보시면 하단선 살아났죠? 살아났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 1334원까지 조정했다가 다시 올라가면 이제 볼벤 20도 뚫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 거예요. 뭐 자칭 환율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본인이 환율 전문가라고 이야기는 하던데, 1150원? 1150원 간다 그랬죠. 8월까지는 1220원 정도 간다 그랬어요. 8월까지는 1220원을 간다 그랬는데 1220원이 아니라 1320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뭐 1150원으로 간다 그랬는데 오히려 1400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분이 전문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응? 그러니까 본인이 뭐 국내 최고라 그러던데, 왜 최고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1220원 간다 그랬는데 1320원 가고 1150원으로 향해 간다 그랬는데 1400원으로 향해 가요. 그러니까 본인은 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최고라고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최고인지. 최고인지 아닌지 알려면 일단 환율을 제대로 분석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랑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환율을 잘 분석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주식을 잘 분석하는 사람도 잘 드러나지 않는데 환율은 오죽하겠어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코스피, 코스피 200 다 봤죠? 그 다음에 이게 그 고포스잖아요. 고포스. 예. 자, 고포스는 조정이 오면 요 정도예요. 2575. 예? 25759. 고가 넘으면, 그죠? 고가 넘으면 작년 고점 가는 거예요. 고가 넘으면 작년 고점을 갈 수 있다. 분기봉으로 매수한다 그러면 2575. 그 다음에 월봉으로 매수한다 그러면 2575가 아니라 여기죠. 여기. 예. 2620. 시가까지 조정 올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러면 공격적인 분은 2620원 정도를 노려야 될 거고, 공격적인 분이, 보수적인 분은 2575원 정도를 아마 노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가를 넘었다. 고가 넘으면 이제 계속 들고 가는 거죠. 고가를 넘으면 들고 간다. 1차로 보이는 가격은 볼벤 20이니까 3,535원이고, 그 다음에 뚫으면 이격볼벤 20 상단선까지 갈 테니까 4,215원입니다. 이 두 가격을 기억해 두셨다가, 예, 고가 넘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 정도 가면 청산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그 정도 갔을 때, 예, 조급한 사람은 3,535원이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4,215원이고요. 이걸 이제 분기봉으로 보면, 예, 이 가격에 청산가가 안 나와요. 청산가가 안 나오고, 얘는 청산가가 여기에요. 여기. 8,650원. 예. 왜냐면 거래량이 맨 아래에 있으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 최대치는 이제 8,650원이 됩니다. 여기서 최대치라는 건 안 갈 수도 있어요. 안 갈 수도 있다. 근데 난리 나면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난리 나면 8,650원이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악재가 떴을 때 갈 수 있는 가격이 저 정도 가격이라고 봐요. 제가 보는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자, 월봉사 설명드렸고, 이주봉, 네.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어요. 자, 주봉, 네. 주봉도 상승 추세고 지금 이게 저 이격이 지금 돌고 있어요. 돌고 있다고. 노란 게 위로 가고 검정 게 아래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급등하기 전에 구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일단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열어주고 있다. 이주봉은 아직 못 열었어요. 이주봉은 아직 이격볼벤 20 상단선에서 두들겨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얘가 이제 그 다음 뚫으면 이제 가야 될 자리가 여기죠. 3,000원. 예? 그 다음에 뚫으면 이제 3,000원이고 3,000원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거 뒤집어 가지고 윗공간을 열어야겠죠. 자, 그럼 다 본 것 같고, 얘도 지금 상승 추세 잘 타고 있어요. 예? 상승 추세 잘 타고 있다고. 거래량도 아래쪽에 잘 깔려 있고, 예, 잘 그리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일봉만 나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는 이게 닥버스인가요? 예? 닥버스인데 6개월봉 3개월봉이죠. 3개월봉이 현재 만들어진 매수가는 여기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예, 3,635원. 그러니까 분기봉으로 매수한다 그러면 3,635원 정도가 매수할 만한 가격이고요. 이거를 6개월 봉으로 보면 조금 더 비싸죠. 여기, 예, 3,725. 그러니까 나는 공격적으로 매수한다 3725, 나는 보수적으로 매수한다 3635. 예, 이 가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월봉이죠.
월봉은 없어. 가격이. 예? 월봉은 가격이 없습니다. 그냥 위를 다 열어버렸기 때문에 가격이 없어요. 예. 그냥 이건 위로 올라가면 땡큐야. 이주봉. 예, 얘도 위로 잘 추세를 만들고 있고, 주봉도 예, 추세를 잘 만들고 있어요. 어쨌든 아직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거니까 지켜봐야죠. 자, 여기까지 지켜봤죠. 볼 거 다 봤죠. EWI도 봤고, 코르도 봤고, 예,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 지수, 코스닥 150, 뭐 닥버스, 그 다음에 곱버스까지 다 봤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거는 네, 분기봉 저가 지수, 코스닥 150,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지수가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가를 깨고 나면 일단 가능성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9월 달에 저가를 깼다, 그런 가능성이 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윗꼬리를 어디까지 그릴지는 몰라요. 예? 저가를 깨고 난 뒤부터는 윗꼬리를 얼마큼 그릴지는 그때부터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가를 안 깨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봉의 시가까지는 갈 수 있다고. 9월달 월봉의 시가, 예? 9월에 만들어진 월봉의 시가까지는 반등이 오는 건 정상이에요. 거기까지 반등 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반등 온다고 해서 이게 상방이고 나는 곱버스 투자해서 망했고 나는 닥버스 투자해서 망한 게 아니야.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 거예요. 거기 찍고 내려오면 내려가기 더 좋아. 근데 문제는 저가를 깨버리면, 예? 9월에, 그러니까 반등도 오기 전에 9월에 저가를 깨버리면 그때는 반등이 올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 시나리오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오면 그때 가서는 그냥 계속 제가 어리버리하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반등 없이 내려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저도 딱히 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니에요. 제가 재밌는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걸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 이게 이번 주 시가예요. 예? 이번 주 주봉의 시가인데 이렇게 개파락이 나오면 상단선까지 가느냐? 예? 상단선까지 가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종가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종가까지. 그러고 나서 내려가지고 저가를 깨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락이 올 때 이렇게 올라가서 상단선까지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전 종가까지만 갔다가 누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내렸잖아요. 예? 이렇게 종가까지만 갔다가 내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9월에 만들어진 저가를 깨버리면 반등의 목표치가 9월에 종가까지만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는 매도 신호를 줄 수가 없어요. 예. 이건 매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안 할 거라고. 근데 문제는 저가를 끼고 쭉쭉쭉쭉쭉 내려가면서 작년 저점을 깨버리면 저를 욕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갈 건데 너는 왜 매도치라는 소리를 안 해? 이럴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개파락이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예, 9월에 종가까지만 반등했다가 그냥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그런 경우의 시나리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도 저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는 하방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 없다라는 거는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돈 얘기만 드리고 마감을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가 뭐냐면 2700 간다, 2800 간다, 3000 간다, 연말에 뭐 환율이 1150원을 간다, 이런 얘기를 다른 데서 듣고 와가지고 본인은 이제 곱버스나 닥버스를 들고 계시니까 굉장히 우울해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우울해하신다고.
그러면서 전문가가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 응? 2,700 가고 2,800 가고 뭐 3,000도 가고 내년은 3,500을 간다는데 왜 고버스를 들고 있는데 팔라고 하질 않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전문가가 어딨냐고요. 그죠? 전문가가 어딨어. 제 기준엔 전문가는 없어요. 제가 전문가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자산운용사를 차리지. 그죠? 자산운용사를 차려가지고 국민연금 가가지고 돈 달라고 해가지고 운용해주는 게 제일 낫잖아요. 응? 국민연금 가서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운용해 줄 테니까 돈 좀 줘. 내가 2000% 내줄게. 그죠? 2000% 내준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한 10조만 받아가지고 2000% 내면 얼마예요? 200조죠. 200조 수익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돈을 받겠어요? 수수료만 해도 몇 조 받을걸? 근데 왜 리딩을 해? 왜 리딩을 하냐고요. 제가 전문가면 그렇게 하겠어요. 응? 국민연금 가가지고 PT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의 대표니까 투자해라. 투자금 줘라. 수천 프로 내주겠다. 아주 싸게 수익을 내도 2000%다. 그죠? 그렇게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왜 방송하고 있냐고요. 왜? 뻔한 내용인 거예요. 뻔한 내용. 근데 그 뻔한 내용을 보시면서도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게 저는 진짜 답답합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전문가라고 하나요? 아니요. 저는 전문가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전문가예요. 얘기했잖아요. 저는 미술 전공했다고. 그림 전공했는데 무슨 전문가예요. 그림 전공한 사람도 전문가라고 하기에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 진짜 그렇잖아요. 왜 이 바닥 사람들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왜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전문가 행사를 하냐는 거예요. 그걸 또 믿어. 양복 입고 안경 쓰면 전문가인 줄 알고 믿는다고요. 본인 방법을 찾으세요. 본인이 한번 차트 보고 분석해봐. 얼마나 오류가 많이 나오나. 미친 듯이 나와요. 오류 안 날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트는 오류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돈이 움직이는 대로 차트가 바뀌는데 오류가 안 나겠어요? 당연히 오류 나지. 그러니까 그 오류 나는 것도 분석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엄청 힘들어. 오류가 발생하는 것도 다 감안해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오류 날 때의 시나리오, 오류 나지 않을 때의 시나리오, 그게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된다니까? 얼마나 머리 터지겠어요. 근데 상대방에게 시나리오를 줄 때 두 개를 다 안 주고 하나만 주면 반대쪽 시나리오가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욕하지? 안 하겠어요? 욕한다고요. 그리고 처음에 잘 맞을 때는 전문가, 고수 뭐 이렇게 하다가 틀리잖아요? 이런 사기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정보를 받는 분이 기준이 없어. 정보를 받는 분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가 시나리오를 줘도 그 시나리오를 쓰지를 못해요. 뭔지 모르니까. 왜 A 시나리오가 있고 B 시나리오가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나리오가 바뀌는지를 모르고 들으면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중에 그게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오면 이제 쌍욕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저 인간을 믿었던 게 후회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정보 제공자는 그런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해석의 원리 알려줘. 그죠? 조건 알려줘. 그거 왜 알려줘요? 오류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오류가 나지 않는 조건과 오류가 나는 조건을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방송을 보는 분이 대응을 하지. 나를 믿으라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라고 방송을 하는 건데, 예? 전략이 뭔지를 알고 이해를 하고 봐야 이 세상이 보이는 거지. 예? 아무것도 모른 채로 말만 들으면 되냐고요. 나의 비법을 배워봐. 그죠? 나의 비법을 배워봐. 예. 3개월 동안 90만 원. 그죠? 예. 왜? 공짜로는 가르쳐 줄 수 없거든. 그래서 3개월 동안 얼마 내면 내가 그 기법 동영상 보여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배워봐요. 별거 없어. 별거 없다니까요? 대단할 것 같아요? 오르나. 겁나게 나요. 겁나게. 저는 보조지표를 설계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보조지표를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 그러니까 보조지표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보조지표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럼 보조지표를 만들려면 보조지표 공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공식을 대입해가지고 실제로 보조지표를 만들어 보면 그 보조지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를 관찰해 보면요. 오류 난다고. 그래서 오류가 나는 케이스를 찾아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예? 오류까지도 다 감안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 좋은 보조지표는 있지만 돈 버는 보조지표는 없어요. 예? 좋은 보조지표는 있어요. 근데 돈 버는 보조지표는 없다고. 그래서 제가 상대방한테 상품을 제공할 때도 동영상 그냥 보라고 드리잖아요. 공짜로 드려. 왜? 그거 본다고 돈 버는 게 아니거든. 예? 그걸 본다고 돈 버는 게 아니니까 그걸 돈 받고 팔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보고 이해하라고. 본인이 이해해야만 이런 차트 그리고 투자시장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근데 되게 쉽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되게 쉽게 생각하시잖아요. 이런 거 뭐 해석하는 거 이거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해보세요. 해보시면 어려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웬만한 교과 과목보다 어려워요. 자, 국사? 이거 교과서 통으로 외워버리면 돼. 예? 국사요, 국사. 우리 뭐 이렇게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뭐 조선시대 했잖아요. 그거 교과서를 통으로 다 외워버리면 돼. 그러면 별로 안 틀려요. 영어요? 영어? 우리 때는 그냥 단어 10,000개만 외우면 됐어. 단어 10,000개 외우는 거예요. 될 때까지. 이건 안 돼. 예? 이건 안 돼요. 이 차트는 단어 10,000개 외우듯이 해도 안 되고, 교과서를 통째로 암기해도 안 돼. 얘는 변수가 너무 많아. 예? 정형화되지 않는다고요. 암기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한다고. 완전히 수학 같아. 예? 공식만 외운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원리로 공식이 짜져 있는지를 알아야 그 공식을 가지고 응용해서 풀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차트가 똑같다니까요.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그 이해에 따라서 변수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 변수가 오류죠. 응? 오류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셔야 돼. 그래야 차트를 보는 재미가 있어요. 오류를 다룰 줄 모르면 차트 분석 못해요. 근데 마치 오류가 없는 기법이 있는 것처럼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코미디라고. 그걸 초보자들은 몰라요. 응? 초보자분들은 그걸 모르십니다. 예. 몰라요.
완벽한 차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걸 찾아. 예. 근데 안 그렇다고.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한 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시장, 이 투자 시장엔 완벽한 거 없어. 예? 우리가 아는 그 많은 증권사들 있잖아요. 증권사들도 손실 나잖아요. 증권사 들어가려면 4년제 대학 좋은 데 나와야 돼요. 그 중에 명문대 출신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 예, 증권사에 들어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하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예?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예?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관찰하고, 터득하고, 이해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머리로 순식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예, 하나하나 만들어갈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뭐 그냥 간단하게 한 달 배우고 2달 배우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셨다가 다 포기하게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보조지표, 뭐 각종 방법들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예, 오래 못 가요. 일정 시간 지나면 다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걸 가지고 알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 나머지 영역은 미루어서 짐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미루어서 짐작하려면, 예, 통찰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자기가 보는 지표만을 가지고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예,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이 그런 통찰력에 도달하는 건 쉽지도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도달했느냐?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닌 것 같으니까 툴을 만드는 거죠. 왜냐? 여러분이 도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안 돼. 거기까지는 못 가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라고 툴을 만든 거예요. 이걸 써보면서, 예, 관찰하는 방법을 잘 배우셔서, 예, 그런 수준에 도달하십사 하고, 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제가 도달했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오라고 이 툴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 돈의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돈의 흐름. 네. 돈의 흐름을 볼 건데, 자, 보세요. 선물은 외국인이 매도를 들고 있죠. 매도 2조 8천억 대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외국인은 아직 하방을 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누적 순매수를 볼 건데, 누적 순매수를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볼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1월부터 6월까지. 1월부터 6월까지. 왜 이렇게 보느냐? 그게 1반기이기 때문이에요. 1반기. 1반기 동안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떻게 움직였냐를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외국인이 12.3조를 샀고 개인이 9.9조를 매도했어요. 9.9조를 매도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이 대량으로 현물을 팔았으니까 지수가 오르는 게 맞겠죠? 예? 지수가 오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개인이 저렇게 현물을 팔았는데 안 오르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시장은 돈에 의해 움직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예? 7월부터 보세요. 자, 7월부터 봤더니, 어라? 7.5조를 샀네? 예? 7.5조를 샀다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9.9조를 팔았는데, 3개월 동안 7.5조를 샀어요. 오르겠냐고. 예? 오르겠냐고요. 쉽지 않다고. 왜? 6개월 동안에 10조를 팔았어요? 그러면 1개월당 2조도 안 돼요. 응? 자, 10조를 6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얼마씩 판 거예요?
1.67조씩 판 거야. 1.67조씩 팔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7.5조를 3개월에 나누면 2.5조씩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월초, 연초죠? 연초부터 6개월 동안 매도했던 속도 대비해서 7월부터 개인이 매수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럼 지금 얼마 남았겠어요? 예? 지금 매도한 금액이 얼마 남았겠냐고. 보세요. 2조 남았어, 2조. 2조 3천억 남았다고. 그러니까 이거 일주일이면 끝내요. 어? 이거 뭔가 안 좋은 일 터지면 일주일이면 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 2020년에 개인이 47.4조 현물 샀습니다. 2021년에 65.8조를 샀어요. 2022년에 16.6조를 샀다고. 그럼 16.6조를 사고 나서 지금 2조 3천억을 판 거잖아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14조 남았다. 그러니까 개인이 14조를 팔아야 위로 갈 수 있는 거지. 예? 14조를 팔아야 위로 갈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개인이 14조를 팔아야 위로 갈 수 있다고요. 예.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세요. 오해를 해. 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인데 1월달 고점이 3010입니다. 1월달 작년 1월. 그 얘기는 뭐예요? 작년에 최고 높게 거래된 지수가 30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3000 가려면 16.6조를 다 손절해야 된다고. 예? 3000을 가려면 개인이 매수한 거는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6.6조는 던져야 된다고. 근데 지금 얼마? 2.3조.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얼마 손절해야 돼요? 얼마? 예? 14조? 14조 손절해야 되잖아요. 3개월 동안. 한 달에 얼마예요? 5조. 4.5조죠? 4.5조. 예? 한 달에 4.5조씩 손절해야 돼.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코스피 3천 간다 그러면 비웃는 거예요. 예? 코스피 3천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비아냥거리는 이유가 이거라고요. 갈 수도 있지. 예. 근데 뭔 호재가 있어서 한 달에 개인이 4조씩, 4.5조씩 손절을 하냐고요. 힘들 거라는 거지. 근데 왜 대중에게 3천을 간다고 그러고, 예? 환율이 1150원을 간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자금은 그렇게 안 움직이고 있는데. 돈은 전혀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은데 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냐는 거죠. 지금 작년 6월달 고가도 못 넘어요. 예? 작년 6월달 고가가 2682.51이에요. 근데 지금 고가는 2668.21이죠. 그러니까 6월달 고가도 못 넘었다고. 예? 3000 이야기 전에 여기나 넘어야지. 자, 코로나 터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 장대음봉이 하나 있어요. 이게 2018년 10월 달에, 예, 장대음봉입니다. 자, 여기 고가를 보세요. 못 넘죠? 예? 코로나 때 못 넘잖아. 지금 똑같아요. 예? 지금 똑같다고. 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뭔가 굉장히 멋진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거 여기 고가 못 넘었어. 여기 이 고가 못 넘고 떨어진 거잖아요. 예? 이 장대음봉 하나 못 넘어서 그냥 나가 자빠진 거라고. 여기도 지금 장대음봉 못 넘었잖아요. 여길 못 넘는다니까 지금. 여기도 못 넘어요. 여기 월봉 하나도 못 넘고 있다고. 얘가 6월봉인데. 근데 지금 뭐 작년 1월봉을 넘는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만큼 오는데 지금 2조 원밖에 손절을 못 시켰는데 14조? 14조를 언제 손절해요? 3개월밖에 없는데. 저는 외국인이 그런 행위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개인에게 계속 매수를 계속 주겠지. 지금처럼. 그러니까 개인이 계속 매수하면 상방으로 못 가는 거예요. 개인이 매수하는 한 저는 상방은 없어요. 개인이 매도해야 상방으로 가는데 개인이 미친 듯이 매수해. 근데 뭘 사요? 포스코. 포스코를 사요. 삼성전자 안 사. 왜냐? 배터리 아저씨가 삼성전자 사지 말라 그랬거든. 그래서 지금 포스코 매수한 게 삼성전자 매도한 것보다 더 커요. 자, 손절할까요? 포스코 손절해? 개인 절대 안 해요. 왜? 배터리 아저씨가 이거 3년 들고 가라 그랬어. 손절 안 해. 그러니까 결국에 지수는 위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개인이 매수한 걸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을 안 하니까. 네? 그 지금 배터리 주식들 삼성, LG화학, SK이노베이션,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이거 2차전지 소재, LG화학, 우, 이거 다 배터리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로 지금 개인이 완전히 몰려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올릴 수 있겠어요? 배터리 못 올려요. 배터리 못 올린다니까. 그러면 개인이 이걸 손절시키게 만들려면 빼야 되잖아요. 반대로 하락시켜야 된다고. 지수가 오르겠어요? 내리겠지? 이게 지금 얘네들 시총이 얼만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자금의 흐름도 상방에 불리해. 차트도 지금 상방이 다 망가져가 가고 있어. 모양새가 그렇게 쉽지 않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만 신났잖아요. 개인 투자자만 신났어요. 이거 뭐 3천 간대. 내년엔 3,500 간대. 왜 6천 간다 그러죠? 말로는 뭘 못해요. 근데 돈이 따라가야지. 돈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안 따라가잖아요. 돈 거꾸로 돌잖아. 개인이 사고. 사는 종목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다가 삼성전자를 팔면 내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면 되는데 외국인은 계속 삼성전자를 사. 근데 개인은 계속 포스코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삼성전자를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포스코를 사는 거지. 삼성전자 손절하면 뭐해? 그 돈 가지고 와서 포스코 사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근데 계속 배터리 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가냐고. 지금 개인이 지금 이렇게 많이 달라붙었는데 가려고 해도 털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털어야 돼요? 14조 털어야 된다니까. 14조. 어떻게 터냐고요. 저는 못 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상승이 온다고 해도 2700 진짜 많이 가면 위로 2700 정도까지 가면 거의 만땅이지 않을까 싶어요. 코스피 지수가 2700을 간다라는 거는 나스닥이나 다우가 현재 고점을 넘는다는 거잖아요. 현재 고점을 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2700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요. 생각하신 것보다. 지금 미국 증시 지금 저는 고점 찍었다고 보는데 이 고점을 다시 갱신한다고 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갱신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 갱신할 텐데 그걸 보고 우리나라가 3천까지 갈 만큼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자금으로 봐서는 아예 그냥 하락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시장을 좀 바라보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올라가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올라갈 만한 충분한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조심스럽게 바라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위치 보세요. 3월 종가보다 낮아요. 3월 종가가 2476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얼마야? 2465죠? 그러니까 4, 5, 6, 7, 8 이건 다 말아먹은 거예요 지금. 4, 5, 6, 7, 8 이걸 다 말아먹었다고요 지금.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2023년 3월로 돌아간 거예요. 그 이후에 사신 분들은 다 손해본 거야.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매수한 사람들은 싹 다 손해 본 거예요. 예? 상승장이라고 믿고 막 했던 분들 다 물렸다고. (2023년도) 7월 8월 상방 간다고 막 엄청 난리치셨던 분들 많아요. 예? 왜 곧보스를 들고 있냐, 상방으로 해지하지 않냐, 왜 상방을 안 보냐. 근데 결국 2023년 3월로 돌아갔잖아요. 잘하면 작년 9월로 돌아갑니다. 잘하면 작년 9월로 돌아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기준은 뭐다? 9월 저가. 9월 저가가 붕괴되면 작년 9월로 갈 수 있는 거고, 9월 저가를 지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상승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결정하세요. 저는 무조건 하방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무조건 상방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9월에 저점이 지켜지면 상방 보시고, 9월에 저점이 붕괴되면 상방 보지 마세요. 9월에 고점을 넘지 않는 한 하방은 유효합니다. 현재 돈의 구조로 봤을 때는 코스피 3000은 어불성설이에요. 14조 필요합니다. 14조. 그것도 최소예요. 지금 상태로 간다면 저는 9월 시가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 9월 시가까지는 재수 좋으면, 그러면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는 한번 곧보스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는 저도 이제 명절이니까 좀 쉬고, 다음 주 정도 돼서 시간이 되면 다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